대해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육성별 교수님께서는 현재 한국심리학회 자살예방 및 위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시고, 현재 그 코로나19 우리 심리학회에서 무료 상담을 하고 있는데 그 일을 맡아서 요즘 고생을 엄청 하고 계십니다. 그런 바쁜 와중에도 또 이렇게 오랜 동안 자살과 관련된 활동을 하셔서 오늘 토론에 참여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어떻게 발표하는 사람보다 듣는 여러분이 더 계실 것 같아요. 저는 할 얘기를 있는데 많은 분들 앉아서 들어봐도 그 얘기가 그거 같은데 이해하시는 것 같이 끄덕여주는 분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사실 지금 SNS를 포함해서 언택트는 우리가 원하는 건 아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세상은 변하고 있고 요구가 변하는 걸 쫓아가줘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위기관리를 전공하고 있지만 서비스 제공자인 우리가 위기에 빠져버립니다. 이 사람들은 그 앞에까지 가는데 아직도 기존의 상담이나 기존의 접근을 만족하라고 하는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틀을 과감하게 탈피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들고요. 사실은 좀 전에 저희 회장님 말씀하셨지만 세월호 때는 저희가 제가 국회의원장으로서 안산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한 달 동안 했습니다. 서울서 방문 서비스 하면서. 근데 지금 이제 감염병 때문에 전화나 문자 상담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결국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서비스를 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쪽으로 시각을 바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너무나 놀라운 거는 저희 학회도 3월 9일부터 시작을 했는데 지난주까지 해보니까 340명의 전문가가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340명은 박사하고 1급자예요. 그분들만 그랬더니 1000건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많은 분들이 갈급했고 또 그 부분과 관련되어서는 좀 전에 많은 발제들이 나오지만 코로나19만 나오는 게 아니라 자살이나 기저질환자 그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정신병리를 가진 분들이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결국은 더 넓은 대상을 해야 되겠다. 코로나19만 좀 할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저희 발제는 SNS 쪽으로 포커스가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을 드릴게요. 많은 나라에서 처음에 할 때 보험이 필요하면 응급 상황에서 연락을 하라고 이렇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초기에. 근데 한 사람이 그 표어를 전철에서 본 거예요. 뛰어내렸는데 핸드폰이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한테는 전화라고 하는 거는 전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SNS는 SNS대로 가고 전화는 전화대로 가고 대면은 대면대로 가고 그래서 그것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이러저런 위기에 빠진 분들에게 맞춤형의 서비스를 해줄 수밖에 없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지금 발제하는 분들도 계속 얘기하시는 게 저희 쪽에서 얘기하는 커뮤니티 홀 시스템 모델이라든지 이제 영국 쪽에서는 멘탈 헬스 프로모션 모델을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자살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삶의 여건을 개선해주고 그들의 정신 건강을 증진시켜줬을 때 자살률이 준다라고 하는 모델을 보고 있는데 세분도 우리 하셨고 많은 분들 과연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가 이건 한번 고민해 볼 부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쪽에 지금 매체 상담이라고 하는데 이미 90년대부터 인터넷 상담이라든지 문자 상담이라든지 등등등 했고 현재는 AI나 확산까지 오고 있는데 이미 영국이나 미국 쪽을 보면 AI 쪽이 대면 상담보다 만족도가 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오히려 실제 상담자나 진료하는 분들에게는 훨씬 더 만족도가 높고 많은 일들이 줄어들어서 훨씬 내담자들의 만족은 좋다. 이렇게까지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SNS가 편하긴 하는데 이 SNS의 사생활과 정보의 유통이 너무 쉽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걸 찍거나 녹음을 했거나 했을 때 기존의 대면 상담에서 했었던 사생활 보호라든지 비밀 보장에 대한 것들이 정확하게 되지 않으면 엄청나게 많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저희 수업에는 나가고 그러면 분명히 녹음하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하거나 SNS를 캡처를 하고 올려버리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서비스를 받았다 이렇게 돼버리니까 오히려 상담자들이 더 콩나에 몰려버리는 이제 그런 일도 발생하기 때문에 매체별로도 많은 부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또 많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상자가 있고 그 서비스 제공자가 있고 그럼 이분들이 무엇을 어떻게 해줄 건가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많이 생각하고 있고 많은 부분을 하면서도 그런 게 뭐냐면 결국 여기에서도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건 SNS나 전화상담
자원봉사자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좀 말씀드리면 정말 솔직하게 반성을 하면 자원봉사자들이 맡아야 되는 분이 제일 어려운 분이에요. 그러면 나와 같은 고 단위의 고급스러운 사람들은 진료실이나 연구실로 빠지고 앞에 있는 분들한테 그것도 지속이나 연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회를 끌어야 할 가능성 있는 사람들에게 내맡기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과 관련돼서 개선해야 되겠다. 근데 지난번에도 가서 자문도 했지만 김센터장님 말씀하실 때 실제로 재택이나 자원봉사자가 있고 거기에 선임상담원이 있으면서 동시에 실시간으로 그대로 슈퍼비전이 됩니다. 거기서 그래서 그대로 개입이 된다. 그 당시 했을 때 그럼 내담자한테 중간에 당신의 상황이 위급하다면 중간에 저희 중간 간부가 끼어들 수 있습니다. 라고 보지. 근데 이미요. 조금 전에 나왔던 것처럼 미국 같은 경우 LA에 DD 허쉬 커뮤니티 멘탈 헬스 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안에 로스앤젤레스 스위사이드 프리벤션 센터가 있는데 그게 50명이 넘었어요. 제가 거기 가서 2년 동안, 아니 2달 동안 수련을 받았는데 너무나 놀라웠던 그때가 2007년이었는데 전화가 LASPC 전화가 오죠. 그러면 두 센터장이 동시에 전화를 들어요.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동시에 개입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듣게 하고 만약에 정리 안 되면 사람이 쫓아가가지고 부스 두드려가지고 이런 게 있으니까 이렇게 하라고 하고요. 또 그러면서 또 그런데 베버리힐스 쪽에 뭐가 있냐면 지금 말씀하신 그 다 들어줄게처럼 틴9이 또 다른 운영이 돼요. 틴9 10대들을 위한 위기 전화가 있는데 거기에는 어느 정도까지 세심하게 하냐면 서포터로 끝나는 게 아니라 10대를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초등학교 고학년부터 해가지고 사례를 주고 케이스를 보게 하고 슈퍼비전을 주게 하면서 엄청나게 많은 노력을 한 다음에 투입을 시키더라고요. 그러면서 그리고 그 당시 또 봤던 게 뭐냐면 하원장님 말씀하실 때 라이프라인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가서 미국에서 공부를 하는데 내셔널 라이프라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라이프라인을 헷갈렸어요. 이게 뭐냐 그랬더니 라이프라인은 라이프라인대로 가고 내셔널 라이프라인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왜 하냐 그랬더니 기존의 민간단체나 자생적인 건 잘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그들이 하는 걸 훼손할 필요는 없다라고 본다. 그래서 내셔널 라이프라인에서 만들어 놓고 자기 것들을 써달라고 홍보는 하지만 모든 것을 획일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당시 또 되게 놀라웠고 되게 충격을 받았던 거는 우리는 SNS나 전화나 아니면 많은 분들을 통해서 자살에게 있는 사람들이 이용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내셔널 라이프에서 조사를 했어요. 인지도 조사하고 사용료 조사를 하는 거예요. 내셔널 라이프라인에서 하는 전화번호하고 문자 상담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그랬더니 그 당시 90% 이상이 나왔어요. 근데 실제로 써본 적 있냐 그랬더니 10% 미만인 거예요. 실제 자살 유혹 구조자 중에서. 그러면서 이들이 얘기했던 게 뭐냐면 당신은 알고 있는데 왜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물어봤단 말이에요. 근데 두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대부분의 그 SNS나 전화는 자원봉사자가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못 믿겠다. 두 번째는 왜 사용을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비밀 보장이 안 될 것 같아서 안 쓴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로서는 자원봉사자를 활용을 하긴 하지만 이분들의 전문성을 올려주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고 그분들이 가장 우려하는 비밀 보장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해준다면 이건 정말로 큰 문제가 해결될 거다. 그리고 저는 그 로스앤젤레스 스위스 프리벤션 센터 갔을 때 그래서 제가 있었던 데가 뉴욕의 로체스터 대학이었었고 거기서 공부를 끝내고 LA를 방문을 했어요. 근데 가서 제가 2달 동안 있겠다고 하니까 저한테 시험을 보라는 거예요. 저한테 한 사람이 따라 붙는 거예요. 그래서 50문항을 주는데 자기가 감독하는 상에서 시험 문제를 풀으라는 겁니다. 풀러서 나중에는 오답을 체크해 주는 거예요. 당신이 로체스터 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왔는데 이 부분 문제가 되고 하니까 이 부분은 특별히 보강을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가장 난해하고 예민한 측에 있는 대상자를 다뤄야 되는 우리들인데 사실은 그 부분과 관련돼서 우리가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느냐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눈에 들어왔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제가 이제 많은 부분들을 다니면서 이렇게 해보면 지금 너무나 놀라운 게 하원장님은 자원봉사자 운영을 하시는데 보건복지부나 여성부나 교육부에 어느 분 소속이 안 됐습니다.
안 됐으니까 상담하는 인력을 활용하실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지금 청춘 모바일 센터에서 김문지 센터장님 와 계시지만 거기에 주로 상담사들이 자원봉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2급이나 1급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말하는 의료 모델로 들어와 버리면 지금 얘기한 자원봉사자들은 활동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신건강정책법에 따라서 그들이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럼 넓게 본다면 실제로 하스피탈 모델이나 메디칼 모델이나 페이션트 모델로 한다면 그들은 서비스가 되지만 예를 들면 김우지 센터장님이 관여하는 곳이나 하 원장님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여기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사람들이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법에 들어와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활동을 못하게 되버리는 거예요. 그럼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커뮤니티에서 수많은 욕구가 있는데 그들에게 맞춤형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사람은 다양화가 돼야 되는데 임산태 대표님 말씀하신 출구가 하나 되었을 경우에는 실제로 그들의 니드나 원칙을 제대로 커버를 못 해주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도 시간이 지금 많이 갔으니까 지금 임 대표님께서 해주신 일본 거를 되게 재밌게 봤어요. 사실 저도 요새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일단 급한데 매일 갈게라고 했을 때 과연 유보주자가 다음 행동으로 안 넘어가고 얼마나 기다릴 것인가. 기다린 건 우리 좋은 거고. 그걸 고민하다 보니까 임 대표님이 얘기하시는 것처럼 쉘터나 보호소 개념이 나와버린 거예요. 근데 리뷰를 해보니까 영국에는 그 모델이 이미 있는 거예요. 24시간 셀프 케어 커뮤니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얘는 병원에 가기도 힘들고 가족도 인계를 안 하는데 안전한 세팅에서 7일 정도를 최대로 해주는 거예요. 해주면서 자창술까지, 예를 들면 포괄적인 것까지 가서 그렇다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임 대표님이 하신 것처럼 우리나라 그런 체계는 갖고 있을 거고 협조 체계를 구축하는데 그게 활성화됐을 때 결국은 모든 국민들이 맞춤형의 서비스를 받게 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그 일본 거 했을 때 6개 단체가 모였는데 상담사 연합회가 들어가 있다. 2,000명 넘는. 근데 사실은 아마도 그들은 그럴 겁니다. 자살이나 위기 쪽에는 이런 스킬과 테크닉과 이런 태도가 중요하니까 당신의 학교에서는 이거를 반영한 커리큘럼과 트레이닝을 시켜주십시오라고 아마 했을 겁니다. 거기서 그 사람들이 들어와 버리니까 실제로는 관주도도 잘 되고 민주도도 잘 되기 때문에 결국은 거기서 혜택을 보는 것은 국민들 그 중에서도 자살 위기에 있는 국민들이 될 거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하면 임 대표님 말씀하신 자살 예방 정책에서 자살 대책으로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되겠다. 저도 계속 학생들한테 얘기하지만 예방만 강조하다 보니까 그 다음 단계가 너무 강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결국 예방, 개입, 사후관리, 그 다음에 그분들의 애프터케어까지를 책임졌을 때 정말 우리나라의 자살은 좀 줄어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랜 동안 이제 현장에서 학교에서 이 분야를 다루셨기 때문에